저게 그러니까 한 300년 전에 나온 거죠. 300년도 더 되지. 350년 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렵에 오른쪽에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나오는 거고. 저게 현대 문명이에요. 그럼 저거 나올 때까지 산업혁명은 시작도 안 했어야지. 저게 이미 한 350년 전까지 저게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600년 전에서 350년 전까지 한 250년 동안 저게 현대 문명을 이끌어간 실제적인 정신적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럽과 북미의 역사 구분은, 유럽과 북미가 주도한 역사 구분에서는 일단 지중해에서 출발하고 중동에서 출발했다는 걸 인정을 해요. 빵 때려. 그 으시시한 고대 시대로 에이션트. 그 다음에 그것과 구별되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으로 빼요. 그 그리스 로마의 정신적 유전자는 이렇다라고 빵 찍어. 근데 그게 고전이어서 우리가 봐도 동감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농숙한 고전 시대의 제국이 타락하고 멍들어가지고 그게 숲속에서 튀어나온 게르만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막 다 빠개질 것 같은데 그걸 구해낸 게 캐톨릭이죠. 그래서 불가타 성경과 그때 정치 체제에 관한 그 청사진인 그 아우구스티누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 그래서 중세 한 8, 900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세기부터 현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세 다음에. 현대의 정신적 유전자는 도장이 이거죠. 이중나선 구조. 프로테스탄티즘하고 르네상스. 프로테스탄티즘은 하나님 앞의 단독자. 가난한 자든 부자든 사형수든 성자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틴 루터가 1521년에 보름 국제회의 마지막에 외친 소리가 신이여 우리 여기 서 있습니다. Gott stehen wir hier 라고 안 하잖아요. Gott ich stehe hier. 하나님 저 여기 서 있습니다. 나 여기 서 있습니다. 싱글이라고요. 단독자라고요. 우리 여기 서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Gott helfe uns 이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Gott helfe mir.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신 앞에 단독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존적 개인. 그러니까 하나는 종교적 실존적 차원의 개인이고요. 하나는 진실 존중이라는 약속 어음을 찍어 놓고서 나의 관점, 나의 심장, 나의 느낌, 나의 정서, 나의 뇌수를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의미의 개인이고요. 그래서 개인의 그 뿌리가 좀 다르죠. 이 두 뿌리가 엮여서 만들어낸 게 현대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과 북미에서 정리된 이 시대 구분을 보고 있으면은 여기에 뚜렷한 정신적 흐름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일제나 일본이 정리한 근세, 근대, 현대에는 뭐가 보여? 어떤 정신적 흐름이 보여? 안 보여. 이런 급에. 그거를 표절한 국사에서는 뭐가 보여? 안 보여. 이거 표절이네. 싸구려. 국사 하시는 분들 인생을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죠. 무지하게 화가 나 사실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유 너무 화가 나. 이건 제가 따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장관한테 일제시대 때, 이건 내일 제가 따로 할게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선 사람의 국적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인의 국적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한국인도 아니죠. 그때는 한국이 없었으니까 조선인의 국적이 뭡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묻냐면 국적을 정의해 주세요. 먼저. 그러면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국적이라고 말할 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낙성대 연구소 이영훈 교수, 친일파 뉴라이트라고 공격 많이 받는 분,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한다고 공격 많이 받는 분, 만약에 누가 저보고 너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일단 나는 근대라는 용어를 인정을 안 하고
그 일제가 만든 용어야. 일본이 만들고. 그 국사학에서 그 표절해서 쓰고 있는 거야. 저는 일단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럼 식민지 현대화론이라고 만약에 이름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내가 질문하는 당신한테 거꾸로 물을게. 현대를 정의해 줘봐. 현대화를, 현대성을. 그러면 식민지에서 그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가 말할게. 우리가 그 정도의 지적인 대담함, 지적인 담백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일제는 현대 문명을 과학기술, 물질로 파악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화혼양제지. 화는 일본, 혼은 혼, 양은 서양, 제는 제주. 그러니까 일본의 혼을 가지고 서양의 제주를 쓴다. 서양에서는 제주만 갖고 오면 돼. 과학기술, 문명만 갖고, 물질만 갖고 오면 돼. 그리고 일제는 어떤 그 생존 조건을, 인간의 생존 조건을 국가 단위의 닥치고 부국강병, 닥치고 열강 각축으로 본 거예요. 과학기술, 물질을 얼마나 빨리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드냐. 닥치고 열강 각축, 닥치고 부국강병에서 얼마나 빨리 부국강병을 이루냐. 그 점에 관해서 일제는 세계 넘버원이었죠. 만약에 그렇다면, 현대문명이 그런 거라면.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현대문명은, 이건 단테 신곡에서, 단테 신곡이 아니라 단테의 그 하나님의 안배한 해피엔딩,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근법, 미켈란젤로의 원근법, 보티첼리의 원근법, 갈릴레오의 두 개의 세계관 사이의 대화, 킹 제임스 버전 프로테스탄티즘 성경, 프란시스 베이컨의 현대 과학 방법론,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과학기술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과학기술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게 19세기 중반이니까 그 전에 450년 전에 시작해갖고 100년 전에 완성이 된, 약 350년에 걸쳐서 14, 15, 16, 그렇죠? 350년에 걸쳐서 350년에 걸쳐서 성숙한 정신의 세계가 이게 현대 문명의 유전자고 자궁이고 요람이야. 일제는 이거는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앞에 있는 과학기술 물질만 섬긴 거야. 그래가지고 일제가 우리를 강제로 끌고 들어간 현대문명은 이 껍데기 현대문명인 거야.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끌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도 일제를 본받아서 물질주의에 물들게 돼. 진정한 현대문명과 멀어지고. 즉 조선인의 식민지 시대라는 거는 일제의 싸구려 물질주의 짝퉁 현대문명에 끌려 들어가면서 현대문명의 본질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위험이 강했던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현대문명이 만약에 그게 뭐 호적제도다, 그게 뭐 철도다, 도로다, 항만이다, 전기다, 이런 물질의 집합이라고 본다면 일제 아래서 우리가 현대문명에 진입한 거 맞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문명이 정신과 가치와 어떤 이러한 세계가 그게 현대문명의 원천이다라고 본다면 일제의 지배 아래서 일제는 우리를 현대문명의 본질로부터 점점 더 멀리 끌고 가려고 걔 발악을 했다. 우리가 그거를 버텨낸 거다. 우리의 그전부터 오던 불교 문화, 또 그때 있었던 크리스찬이티,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모색, 이런 걸로 우리가 일제의 그 물질주의 유혹을 견뎌낸 거다. 36년 동안 그 병든 물질주의 유혹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이건 따로 하겠습니다, 내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제가 이런 식으로 닥치고 물질, 닥치고 부국강병으로 이렇게 밀고 나갔기 때문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제가 인류에게 엄청난 그 충격을 던지죠. 이게 그 당시는 다 이렇게 물질주의에 이렇게 함몰되던 시대라. 이거 뭐 지구 반대편에 그 참 별 볼 일 없던 나라가 순식간에 이런 서양 그 첨단 과학 기술을 이렇게 흡수를 하고 막 열강으로 치고 올라오고 국가라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막 밀고 나오는 걸 보고 다 그냥 탐복을 하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함몰된 자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이 일제 보고 야 그 저기 청나라 한번 손 좀 봐. 청나라 뒤에 그 저기 프랑스 붙어가지고 자꾸 그 까부는데 예 형님 알겠습니다. 청나라 그냥 패갖고 거의 반 죽이잖아. 우리 그 저기 1894년 예, 동학대요. 그 사실 그게 중국의 공산화의 씨앗이에요. 그 치욕 때문에 결국 급진화되는 거거든. 그 치욕, 부끄러움, 수치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그 다음에 또 10년쯤 지나서 영국, 미국이 일제 보고 야, 그 저기 러시아 애들 말이야 자꾸 아래로 내려올라가는데 한번 기회 봐서 한번 패라. 예, 형님 알겠습니다. 러시아 신나게 패갖고 거의 반 죽여버리죠. 그 러일 전쟁이죠. 그게 러시아 공산혁명의 출발점이잖아. 1905년 러일 전쟁 패배가 결국 1917년 공산화되는 거거든. 그래갖고 이게 순식간에 막 열광으로 치고 올라오니까 그 물질주의에 함몰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 BTS 뭐 억만 배짜리의 매력인 거예요. 저거 따라서 하면 돼. 근데 따라서 하는 길은 프롤레타리아트 푸바다 공산 체제로 해서 따라하면 좋겠구만. 해서 그렇게 따라간 게 소련이야. 일제 물질주의를 소련 공산주의 체제로 따라간 거예요. 또 이거를 우리 도이치 이버 알레스 그러니까 우리 그 전 세계를 호령하는 독일인, 독일 민족주의, 독일 국가주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제 모델을 따라가면 돼. 그게 낫지고. 우리는 파시오 단결. 파시오가 단결이니까 이탈리아 사람의 파시오를 바탕으로 해서 따라가면 돼. 그게 따라간 게 무솔리니의 파시즘이죠. 그리고 마지막 따라간 게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주의지.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이미 원형이 중일전쟁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중일전쟁 그렇게 터지면 그거 태평양전쟁 제2차 대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중국은 원래는 중일전쟁 벌이기 전까지는 누구도 중국 전체를 우리 식민지라고 주장을 못하는 어떤 열강도 다 자유롭게 들어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비교적 그런 반식민지 상태의 개방된 영역, 공간으로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그걸 1937년에 일제가 나서서 야 니들 다 방 빼. 여기다 우리 거야. 그거는 결국 세계의 질서를 향한 뻔뻔스러운 전면적 도전이기 때문에 세계대전에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에요. 저게. 저는 유럽에서 1939년에 시작된 유럽의 세계대전은 1937년 중일전쟁에 의해서 방아쇠가 당겨졌다고 봐요. 그 일제가 세계사적 대형 사고를 많이 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제가 워낙이 닥치고 무국강병, 닥치고 물질주의에 대성공을 거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제의 성공이 그 물질주의에 찌든 악마 같은 자들한테는 정말 어마무시한 복음이요 영감이었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반일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왜 그런지 몰라. 국사학자들. 아유 참나. 아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성, 이제 현대 문명을 쭉 살펴봤잖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뭐 근대, 뭐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현대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잡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 드릴 텐데 이거는 우리는 현대 문명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간 강화도 조약을 우리는 현대 문명 출발점으로 잡을 수 있죠. 강제로 끌려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 문명에 대한 해석은 강제로 끌려 들어간 애들이 끌려 들어간 사람들이 현대 문명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게 됐나? 제대로 파악했나? 그다음에 어떤 대응이 나왔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악마 같은 소리하고 싸울 수도 있지. 이동희처럼 공산주의와 독립은 하나로 가야 됩니다. 왜 두 번 혁명합니까? 그렇게 갔으면 대한민국 사람 다 죽었지. 한국인도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독립이라는 거를 문명이라는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독립운동이 어떤 흐름인가를 봐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건 다 사상했어. 조선이면은 뭐 바이러스도 성스러워. 말하자면 그런 식이야.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문명적 관점을 가져야죠, 우리가 냉정하게. 그러면 현대 문명의 특징은 뭐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인간 심리에 관해서 ADD입니다. A는 뭐냐? 원자화예요. 공동체 유대가 다 끊겨요, 현대 문명 안에선. 그래서 뭐 문중이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끊긴 분리된 원자화된 존재가 돼요. 두 번째는 방향 감각이 상실되죠. 왜냐하면 도덕이라는 건 공동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의해서 결정돼요. 마지막에 가면. 전통 도덕은 그랬어요. 근데 전통 도덕이 성립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잖아. 전통 도덕이 없어진 지평이 돼요. 무도덕 상태가 돼. 아모랄. 그 다음에는 이제 해체죠. 공동체 유대가 사라지고 가치관과 도덕관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의미, 미닝, 문맥, 컨텍스트가 없어지지. ADD예요. 우리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그럼 이제 해체를 위한 해체를 찬양하는 게 자크 데리다. 왼쪽 아저씨 좀 깡패같이 눈 부릅뜨는 아저씨고. 이렇게 무도덕한 지평에서 어떻게 개인이 공동체의 도덕이 아니라 나의 실존적 차원의 도덕률을 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게 니체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항법 게임이 되는 거지. 내비게이션 게임이 되는 거지. 무도덕한 지평, 무중력 지평에서 어떻게 날아갈 거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ADD가 군사용어잖아요.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마찬가지로 이제 무기에서 우리가 애널로지를 한번 찾아보죠. 비율을. 뭐 인간에 비하면 정말 싸구려 존재죠. 뭐 몇십억짜리 미사일. 아니 인간이 몇십억짜리 미사일보다 훨씬 더 고귀한 잠재력을 훨씬 많이 갖고 있죠. 비교할 수가 없죠. 이 무기에 있어서 보면 그 항법 체계가 GPS가 있고 INS가 있고 터컴이 있잖아요. GPS는 이제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 나의 위도, 경도, 고도를 이제 계산해내는 방식이고요. INS는 관성학범 장치예요. 일종의 자기 참조라고요. 제가 여기 좀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흔들면 흔드는 순간에 물은 이쪽으로 쏠리죠. 또 이렇게 흔들면 흔드는 순간에 물은 이쪽으로 쏠리죠. 관성. 어떤 주어진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가속도 운동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물체가.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을 감지할 수 있잖아. 가속도 운동을. 가속도를 감지하는 거예요. 가속도의 벡터와 그 양을. 그러면 그걸 쭉 적분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결국 공간 속에서 이동 궤적이 나오죠. 나 자신의 이동 방향 및 거리를 감지해낼 수 있는 거지. 그게 INS죠. 그 다음에 터컴은 이제 터레인 컨투어 매칭인데 가시광선, 적외선, 레이더 반사파 등을 이용해서 지형 외곽선, 터레인 컨투어죠. 그게 지형 외곽선이 터레인이 지형이고 외곽선이 컨투어예요. 지형 외곽선을 파악해서 미리 입력된 3차원 지도와 대조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하다못해 싸구려 미사일도 이렇게 세 종류나 쓰는데 인간은 당연히 무한한 항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뭐 평생에 걸쳐서 자기한테 적합한 항법 세트를 찾아나가는 여행 과정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모든 수단을 다 트라이 해보고 다 해야죠.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도덕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정치 철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복잡한 거 말고 그냥 내 입맛에 맞아 틀려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훈아가 무슨 철학을 알아서 저렇게 도가 통했겠어요? 미학적 감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일정한 도가 통하게 되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투쟁하고 권력 투쟁하고 막 죽을 똥살똥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가 통할 수 있어. 돈벌레 같이 기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가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스마트한 지적인 작업, 지적인 항법 체계 중에 하나는 고인류학이에요. 왜냐? 고인류학을 하다 보면 현대 문명, 현대성, 현대인을 규정하는 그 개인, 상징, 소통이 씨앗이 10만 년 전에 이미 담겼어. 그게 현생 인류야. 그게 10만 년 동안 이리 피고 저리 피고 막 밟히고 다시 싹이 났다 또 밟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왕창 꽃을 핀 게 현대사회예요. 그래서 현대사의 최대의 발명품, 최대의 양산품은 개인입니다. 현대가 되기 전에 개인은 이렇게 일반화되질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가문을 먼저 생각한다든지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도시,
도시국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나라는 존재는 내세울 생각도 없고 그렇게 뚜렷하게 느끼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서 개인이야말로 최신 발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 그 개인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이 상징과 소통의 주체잖아요. 이게 정신의 주체잖아. 정신이 담기는 그릇이잖아. 그래서 이것이 근데 이런 현상이 비록 미약한 형태지만 그 씨앗이 10만 전쯤에 시작했다. 그게 현생 인류다. 그래서 이게 고인류학에서부터 지금 현대인의 발생 족보, 지니얼로지를 따져 올라가면 10만 년 전 탄자니아, 10만 년 전 보츠와나, 10만 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는 거예요.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방법이죠. 또 그리고 이게 이제 평생에 걸친 어떤 항법 여행이고 항법을 바꿔가면서 항법을 더듬어가면서 하는 여행이라서 기초 체력이 무지하게 튼튼해야 돼. 기초 체력이. 그 이제 종교적 색채의 기초 체력이 호생, 자비의, 자애, 공의 이런 거죠. 호생이라는 건 생명, 인간이든 뭐든 생명에 대한 너그러움이에요. 생명에 대한 배려. 생명을 보고 있으면 그냥 기꺼운 거. 나는 유한한 생명으로서 죽어가지만 그 생명과 생명이 맞물려 가면서 흐름으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 그게 호생이거든요. 자비에는 이제 great sadness죠. 큰 슬픔이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생명이 유한하고 그 유인원이라는 육체적 조건에 한정돼 있지만 무한한 어떤 정신과 상징과 소통의 세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차이, 여기서 나오는 그 discrepancy라 그럴까? 뭐 그런 거죠. 그 영어로 말하면 불일치, 불협화음, 불화. 이게 실존적인 슬픔이지. The Great Sadness.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는 뭐 특별히 절에로 다니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교회도 다니지 않지만 제가 제 절에서 이렇게 웅얼거리는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공양 올릴 때 하는 말씀이에요. 예. 원수 납수. 그러니까 원합니다. 수는 수직할 때 수에 내려뜨려 주소서. 그러니까 원수 내려뜨려 주소서 뭐를 슬픔의 사다리를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가는 저의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납수. 그러니까 슬픔의 사다리를 내려뜨려 주셔서 저의 영혼이 그걸 타고 올라갈 때 저를 거두어 주소서 그 뜻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그런 컨셉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비슬픔이라는 컨셉은 안 내세우니까 이제 자애가 되죠. 비네벌런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삶의 어떤 섭리, 공의. 그러니까 공의는 인간의 덕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자애나 공의는 인간의 내재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에선. 그래서 어떤 미친놈들이 내가 공의로다. 내가 공의로운 존재로다 하면 그 미친놈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두고서 이제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기독교적인 걸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언어에선 남아있다고요. 그 미친 상태를 그게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란지도 모르고 미국인도 몰라. 유럽인도 몰라. 그걸 self righteousness라고 부르죠. 저 셀프 공의네. 셀프 공의는 미친놈일세. 우덜식 정의감. 내가 정의로다. 내가 공의로다. 저 미친놈일세. 그 어감이에요. self righteousness. 셀프 인증 공의. 공의는 셀프 인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속성이 아니니까. 그건 비처럼 내리는 거니까. 비네벌런스가 나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신이 내려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컨셉들이 이건 전부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고달픈 여행 혹은 아주 그 재미있는 혹은 보람찬 그 모험을 이렇게 그 끌어줄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이런 데서 나온다고 봐요. 또 이런 흐름 말고 르네상스 흐름이 있어. 내 관점, 내 머리, 내 감정.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요구되냐? 지적 정직성이 요구되는 거지. 머리의 정직성, 진실 존중. 이게 진실 존중이거든요. 진실 존중이라는 약속오음을 끊어놓고서 나의 관점, 나의 느낌, 나의 머리를 얘기를 해야지. 진실 존중? 그게 뭐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저 사회가 아니라 이거 미친놈 집합소지. 예. 이런 빨간 쪽이 이게 이제 르네상스적 흐름이죠. 까만 쪽이 이제 종교적인 깊은 통찰이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체력이 점점 이렇게 붙어 나가야 돼요. 이 여행하면서. 여행하면 체력이 붙어 나갑니다. 예. 그래서 항법을 가다듬고 그걸 또 좀 과학적으로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고인류학이라든지 혹은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도덕 철학, 정치 철학, 문명 해석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